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배신이 뭔지 아십니까? 적이 하는 배신이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이 하는 배신입니다. 그것도 내가 낳은 자식이, 내가 평생 굶어가며 벌어서 마련한 집을,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사이에 훔쳐간 이야기입니다.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증,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경매 딱지였습니다. 30년입니다. 생선 비린내 맡으며 새벽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30년을 버텨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에서 진짜 무서운 건 그게 아닙니다. 그걸 한 사람이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거잖아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경기도 안산, 오래된 재래시장 안에 생선 좌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 주인이 이정순 씨입니다. 66살. 이 사람 손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손마디가 굵었습니다. 생선 비늘 긁고 칼질하고 얼음 드러 나르다 보면 손이 그렇게 됩니다. 겨울엔 동상이 걸렸고 여름엔 생선 썩는 냄새를 온몸에 달고 다녔습니다. 정순이 시장에 나온 건 37살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해였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바로 세상을 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3년을 누워있다가 떠났습니다. 그 3년 동안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정수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세다가 무너질 것 같아서 남편이 간 뒤 빚만 남았습니다. 그 빚을 갚은 게 생선 장사였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그날 팔 생선을 골랐습니다. 들고 오는 것도 혼자였습니다. 아이는 둘이었습니다. 아들 재석, 딸 미영. 재석은 일찍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미영이 남았습니다. 정수는 미영을 예뻐했습니다. 딸이니까, 그리고 곁에 있어줬으니까. 미영이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박민수, 32살. 작은 무역회사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고 웃음이 많고 장모님 하면서 잘 따랐습니다. 정수는 흡족했습니다. 우리 미영이 잘 만났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하고 2년이 지났을 때 정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모아둔 돈을 털었습니다. 20년 장사해서 남긴 돈이었습니다. 빌라 한 채를 샀습니다. 방 2개짜리였습니다. 작았지만 정순한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정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되면 이 집을 담보로 생활비라도 나오겠다 싶었습니다. 아니면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게 그 집의 의미였습니다. 30년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에 그렇게 싹싹하던 민수가 5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좀 걱정이 됐습니다. 미영아, 사업이 쉬운 게 아닌데. 미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민수 믿어. 잘할 거야. 정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일에 간섭하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나중에 가장 크게 후회되는 일이 됩니다. 민수가 사업을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미영이 정순에게 처음으로 손을 벌렸습니다. 엄마, 500만 원만 빌려줘. 민수가 거래처 자금이 좀 묶였대. 정수는 줬습니다. 3개월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1000만 원만. 정수는 또 줬습니다. 그 다음엔 300만 원.
그 다음엔 700만 원. 숫자가 제각각이었지만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정순 통장에서 나가는 방향. 그때마다 미영이 하는 말은 같았습니다.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것만 넘기면 돼. 민수가 곧 정리된대. 정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순 통장에 남은 돈이 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날 정수는 시장 좌판에 앉아서 한참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줘. 그런데요. 딸과 사위는 어머니 통장이 비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쓰러진 건 지난해 여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습니다. 심장 문제였습니다. 부정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3주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미영이 입원 수속을 도와줬습니다. 그때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있으니까 다행이야. 병실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미영이 도시락도 싸왔습니다. 민수도 한번 왔습니다. 장모님 빨리 나으세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 사람이 병원 문을 나서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정수는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갔습니다. 정순 집으로. 집에는 정순 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장 안쪽 서랍, 정순이 귀한 것들 넣어두는 자리, 인감도장이 있었습니다.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이 있었습니다. 미영이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집에서 살았으니까 두 사람은 그걸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정순이 태어난 날은 가을 초입이었습니다. 미영이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미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집 들어가기 전에 할 말 있어. 정순이 봤습니다. 뭔데?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봐. 정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노란 종이였습니다. 아니, 빨간 딱지였습니다. 정순이 그 딱지를 읽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정수는 글자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미영을 봤습니다. 미영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순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 집이 왜 경매에 넘어가? 그때 안에서 민수가 나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요즘 세상에 집 담보로 대출 좀 받는 게 죄예요?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내 도장을 내가 썼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미영이 동의했어요. 집안일인데 뭘 그렇게 크게 생각하세요? 정순이 미영을 봤습니다. 미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집이 문제야? 일단 이 집 팔아서 우리 빚부터 갚자. 정순이 물었습니다. 얼마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빚이 얼마냐고. 민수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 8천 정도. 정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8천만 원. 이 빌라 시세가 1억 2천이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7천이나 나올까 말까였습니다.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정순이 눈을 뜨고 물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사업 자금이요.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됐는데? 민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됐냐고. 그때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일단 해결을 해야지. 정순이 딸을 받습니다. 해결을 어떻게 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집 팔면 되죠 뭐. 어차피 나중에 우리 물려줄 거였잖아요. 좀 당겨 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노인네가 혼자 살면서 이 집이 다 필요해요? 정순이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이 지나갔습니다. 새벽 3시에 노량진, 겨울 동상, 생선 비린내, 남편 병원비, 허리 디스크, 무릎 연골, 그 모든 것들이 그 한마디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됐습니다. 정순이 말했습니다. 그래. 미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해해 줄 거지? 정순이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와 미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정수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을 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었습니다. 정수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인감도장이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이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빈 서랍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못 본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 죽을 때도 안 울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안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 서랍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내가 죽어야 이 빚이 끝나겠구나. 그 말이 거실까지 들렸는지 미영이 방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무서워.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미영이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해하는 거지? 집 정리하는 거. 정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됐어. 엄마 포기했어. 다음 날 아침, 민수와 미영이 늦게 일어났을 때 정수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미영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 정순이 답했습니다. 볼 일 있어. 미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간 곳은 법률구조공단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됐을까? 젊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정순이 말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사이에 딸이 내 도장이랑 신분증을 훔쳐서 집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인감도장이요? 네. 본인 동의 없이요? 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딸분께 어떤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신 적 있으세요? 정순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시장 안에 작은 상가가 하나 있는데 3년 전에 명의를 미영이 앞으로 해줬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순이 물었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로 형사 고소하시고 동시에 증여 무효 소송을 내시면 됩니다. 정순이 말했습니다. 친딸이어도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친딸이어도요. 정순이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해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정수는 서류를 모았습니다. 병원 입원 기록, 입원 기간과 퇴원 날짜, 집 등기 원부,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인감증명서가 정순이 입원 중이던 날 발급됐다는 게 나왔습니다. 정순이 입원해 있던 날, 그날 누군가가 정순 이름으로 인감증명서를 뗐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 무렵
집에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가 나갔습니다. 잠깐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순이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박민수. 네가 약속한 날이 언젠데. 집 팔겠다고 했잖아. 이번 달 안에 정리 안 되면 네 알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금 정리 중이에요. 진짜 이번 달 안에 됩니다. 사채업자들이 돌아갔습니다. 민수가 거실에 들어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야, 집 빨리 팔아야 해. 더 이상 시간 없어. 미영이 정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집 정리 빨리 해야 할 것 같아. 정순이 방 안에서 말했습니다. 알았어. 미영이 안도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정순이 혼자 말했습니다. 기다려라.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민수와 미영이 거실에서 부동산 앱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가격에 내놓으면 어떻게 생각해? 사람이 붙을까? 경매 넘어가기 전에 팔아야 되는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나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정순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순 옆에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파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민수가 굳었습니다. 정순이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거실에 네 사람이 섰습니다. 민수, 미영, 정순, 경찰 2명. 미영이 경찰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보이는 대로야. 미영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미쳤어? 진짜 우리 감옥 보낼 거야? 정순이 미영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처음 너를 봤을 때가 기억나. 미영이 굳었습니다. 2.9kg이었어. 엄청 작았어. 손이 이만했어. 그때 나는 이 손이 크는 거 보면서 살겠다고 했어. 그 손으로 내 도장 가져간 거야. 미영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정순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화가 난 게 아니야. 서운한 거야. 평생 서운하게 살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되겠더라. 그리고 경찰을 봤습니다. 정순이 말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도둑질은 도둑질입니다. 사문서 위조의 절도죄. 똑똑히 벌 받아야 합니다. 민수가 그제야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잠깐만요. 이건 가족 간의 일이고. 정순이 민수를 봤습니다. 눈 한 번 깜짝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족도 아니에요.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민수 씨 사문서 위조 및 절도 혐의로 임의동행 요청드립니다. 민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거부하시면 강제 연행합니다. 민수가 미영을 봤습니다. 미영아, 뭐해? 어머니한테 말해봐. 미영이 정순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발. 정순이 말했습니다. 미영아. 미영이 말했습니다. 응. 정순이 말했습니다. 사채빚은 너희 몸으로 때우든 말든 알아서 해. 나는 이 집 경매 넘기고 남은 돈으로 실버타운 갈란다. 미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정순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경찰이 민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영도 연행됐습니다. 두 사람이 경찰차에 실리는 걸 정수는 대문 앞에서 봤습니다. 보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차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나중에 후회합니다. 정순이 말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후회 한 번 안 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안 해요.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정수는 대문 열쇠를 꺼냈습니다. 잠갔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낸 소송은 7개월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증여 무효 소송은 인용됐습니다. 시장 상가는 다시 정순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미영은 집행유예였습니다. 집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낙찰가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사채 빚 갚고 나서 1,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정수는 그 돈과 상가 월세를 합쳐서 경기도 외곽의 실버타운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처음으로 새벽 3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처음으로 비린내 없이 아침을 맞았습니다. 첫날 아침, 정순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순이 혼자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몰랐네. 그게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디서 가장 가슴이 막히셨습니까? 빨간 딱지를 발견하던 순간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물려줄 거잖아요 라는 말을 듣던 순간입니까? 저는요. 정순이 혼자 방에서 울던 장면이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을 버텨온 사람이 자기 자식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진 순간. 그런데 정순이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너진 뒤에 다시 일어섰다는 겁니다. 눈물을 닦고 법률구조공단에 혼자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갔습니다. 그게 정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다면 그건 이겁니다. 부모의 재산은 자식이 무조건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선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마음이 뜨끔하셨거나 아니면 정순처럼 억울하게 참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